서울 전역을 마비시킬 듯한 기세로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1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는 뉴스가 무색하게 도시는 거대한 얼음 왕국처럼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잿빛 눈구름 뒤편으로 희미한 실루엣만을 남겼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아파트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인공적인 불빛들은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어떤 온기도 제공하지 못했다. 세상은 마치 따뜻한 심장을 가진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차갑고 무자비한 백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차가운 도시의 가장 후미진 골목.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새 아이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12살의 이소희는 깡마른 어깨에 5살 배기 남동생 이민준을 업고 있었다. 축축한 담요가 아이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전해지는 동생의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소희의 등을 뜨겁게 적셨다. 민주는 끙끙 앓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언니의 등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바로 옆에서 8살 이민서가 다 해진 장갑으로 눈물을 훔치며 절뚝였다. 몇 시간 전 그들은 월세가 석 달치 밀렸다는 이유로 단칸방 옥탑방에서 쫓겨났다. 인정사정 없는 집주인의 고함과 함께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짐, 가방이 눈밭으로 내던져졌다. 다시는 TINTULC, CHENG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아이들의 가슴에 밝혔다. 갈 곳 없는 세 남매에게 서울의 밤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적대적이었다. 소희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얼어붙은 뺨이 따가웠지만 울 수 없었다. 자신이 울면 민서와 민주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것만 같았다. 소희의 주머니 속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쥐어준 구겨진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평창동이라는 동네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찾아가. 마지막 희망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소희는 그 마지막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낡은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을 전전하며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부와 권력의 상징인 평창동에 도착했다. 이곳의 공기는 그들이 살던 달동네와는 완전히 달랐다. 거대한 저택들은 눈 덮인 산비탈을 따라 자신들만의 성체를 이루고 있었고 그 어떤 소음도 그 어떤 불청객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들의 남루한 행색은 이 깨끗하고 고고한 풍경 속에서 이질적인 얼룩과도 같았다. 주소지에 적힌 저택 앞에 섰을 때 새 아이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높이 솟은 강철 대문은 마치 요새의 입구처럼 차갑고 견고했다. 소희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간신히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십니까?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집사 박 씨의 목소리였다. 그는 수십 년간 이 집의 문지기 역할을 해오며 온갖 불청객을 솎아내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다. 모니터에 비친 꾀죄죄한 아이들의 모습에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잘못 찾아온 것 같구나. 여긴 너희 같은 아이들이 올 곳이 아니니 어서 돌아가. 아니에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소희는 동생을 다독이며 다시 한번 카메라 렌즈를 노려보았다. 저희 강태환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꼭 만나야 해요. 집사 박 씨는 코웃음을 쳤다.
회장님을 만나겠다며 찾아오는 거지나 사기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회장님은 그 누구도 만나시지 않는다. 특히 너희 같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희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저희 엄마 이혜진 씨 때문에 왔어요. 이혜진 소희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패를 던지듯 어머니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 이름이 이 거대한 성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를 바라면서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고 민준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소희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만약 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곳에서 얼어 죽을지도 몰랐다. 그 시각 저택의 가장 위층 통유리로 된 서재 안에서 강태환 회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의 눈보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나이 60.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JK 그룹의 신화적인 존재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다. 손에는 최고급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차가운 액체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삶은 이 저택처럼 완벽하게 통제되고 따뜻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어붙은 성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인터콤에서 집사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이상한 아이들이 문 앞에서. 강태환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려 했다. 언제나처럼 알아서 처리해라고 말하려던 순간이었다. 이혜진 씨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그 이름, 수십 년 동안 그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이름. 강태환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 흔적조차 사라졌다고 믿었던 이름이었다. 강태환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축소되었다. 짜증, 혼란, 그리고 그 자신도 정체 모를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그의 얼음장 같은 표면에 가느다란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맑은 와인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생경하게 느껴졌다. 이혜진, 그 이름이 왜 지금 저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낮고 잠긴 목소리로 명령했다. 들여보내. 집사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이 저런 거짓골을 한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이라고 하시다니. 하지만 그는 감히 반문할 수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육중한 강철 대문이 마찰음을 내며 아주 조금 아이들이 겨우 들어올 수 있을 만큼만 열렸다. 소희는 비틀거리는 민서를 붙잡고 민준을 고쳐 업으며 그 틈새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집사박의 경멸과 의심이 가득한 시선이었다. 아이들은 거대한 현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바깥의 혹한과는 완전히 차단된 숨 막힐 듯한 온기와 값비싼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태양처럼 눈부셨다. 집사박은 아이들의 신발에서 떨어지는 더러운 눈, 녹은 물이 바닥을 더럽히는 것을 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이들을 거실 중앙에 세워두고는 마치 오물을 대하듯 멀찍이 떨어져 섰다. 세 아이는 거대하고 화려한 가구들로 채워진 방 한가운데에 섬처럼 고립되었다. 이 호화로운 공간은 그들의 누추함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민서는 주눅이 들어 소희의 낡은 코트 자락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소희만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2층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나선형 계단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저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환이 계단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그는 마치 왕좌에서 자신의 영토를 내려다보는 군주와도 같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게 아이들을 훑어내렸다. 먼지, 굶주림, 그리고 절박함. 그가 평생을 경멸하고 멀리해온 것들이었다. 그는 계단을 반쯤 내려오다 멈춰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방금 전의 눈보라보다 더 차가웠다. 이혜진.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소리처럼 낮게 깔렸다. 너희 어미가 시키더냐? 돈이 얼마나 필요해서 이런 연극까지 벌이는 거지. 그는 아이들이 울며 불며 돈을 구걸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세상의 방식이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원했고 그는 그것을 경멸했다. 하지만 소희는 울지 않았다. 그 작은 아이는 강태환이 평생 마주했던 그 어떤 사업가나 정치인보다도 더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지독한 피로와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소희는 얼어붙은 입술을 간신히 움직여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 거대한 공간을 가로지르는 목소리를 냈다. 저희 엄마. 소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다음 말은 얼음처럼 단단했다.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강태환의 눈썹이 꿈틀했다. 죽었다고 그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더러 꼭 회장님을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소희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강태환의 눈동자에 고정되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우리 엄마한테 목숨 빚을 졌다고요. 강태환의 얼음장 같던 표면에 날카로운 균열이 생겼지만 그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을 단련시킨 관록으로 순간의 동요를 억눌렀다. 목숨 빚이라. 그가 들어본 협박 중 가장 진부하면서도 하필이면 이혜진의 아이들 입에서 나왔기에 가장 불쾌한 말이었다. 그는 계단에서 몇 걸음 더 내려와 이제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거리를 유지한 채 섰다.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려는 듯한 경멸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목숨값이라. 그래서 너희 어미의 목숨값이 얼마라고 하더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비웃는 듯했다. 이런 낡아빠진 수법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이혜진이 너희에게 이런 연기를 가르쳤나 좋아. 원하는 게 돈이라면 말해라. 얼마면 되겠느냐. 1억이억 너희 같은 아이들의 남은 평생을 보상할 금액을 말해봐. 그는 돈이면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유령들을 단번에 쫓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돈은 그가 언제나 사용해온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였다. 그러나 소희는 그가 내민 보이지 않는 돈다발에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그 작은 발걸음이 강태환의 방어적인 영역을 침범했다. 돈이 아니에요. 소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대한 거실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돈을 원했다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작 구걸하러 다녔을 거예요. 저희는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회장님이 잊어버린 혹은 잊고 싶은 이야기요. 소희는 업고 있던 민준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에 내려놓았다. 민준은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렸다. 우리 아빠. 이진석 씨를 기억하세요. 그 이름이 강태환의 귓전을 때렸다.
이혜진에 이어 이진석까지. 오늘 밤은 그가 묻어버린 과거의 망령들이 총출동하는 밤인 듯했다. 강태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긍정보다 더 무거운 인정이었다. 소희는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비닐에 감싸인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엄마는 매일 밤 이 사진을 보고 우셨어요. 사진 속에는 15년도 더 된 듯한 풋풋하고 열정 넘치는 두 젊은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지금의 강태환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한 눈빛을 한 젊은 시절의 그였고, 다른 한 명은 소희가 희미하게 기억하는 아버지 이진석이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그 아저씨가 바로 회장님. 맞죠? 소희의 말은 방아쇠가 되었다. 강태환의 눈앞에서 화려한 거실이 사라지고 15년 전의 그 냄새, 나는 작은 사무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JK테크, 진석과 태환, 두 사람의 꿈이 담긴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회사. 그때의 자신은 강태환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 전에 김태환이었다. 진석은 천재적인 개발자였고 태환은 야망 넘치는 경영자였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서로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형제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것은 한순간이었다. 야심차게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사기를 당하고 회사는 순식간에 수십억의 빚더미에 나앉았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몰려왔고 압류 딱지가 사무실 집기 이곳저곳에 붙었다. 진석은 밤낮 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태환은 이미 절망의 끝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댔다. 아직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 데이터를 담보로 불법 사채에 손을 벌렸고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장난 바로 그날 밤이었다. 진석이 조작된 장부를 발견했다. 사무실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태환아, 이게 다 뭐야, 이 숫자들. 전부 거짓말이잖아. 진석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태환은 차갑게 대꾸했다. 어쩔 수 없었어. 이대로 가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이 돈이라도 있어야 재기를 하든 도망을 가든 할 거 아냐. 두 사람의 고성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재기 훔친 돈으로 태환아, 우린 약속했잖아. 정직하게. 끝까지 가보자고. 진석이 태환의 멱살을 잡았다. 정직, 그놈의 정직 타령하다가 네 처자식까지 길바닥에 나앉 게 생겼어. 이 등신아. 태환이 진석을 밀쳤다. 바로 그때였다. 과열된 서버실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사무실에 쌓여 있던 서류 더미로 옮겨 붙었다. 순식간에 유독가스와 함께 불길이 사무실을 집어삼켰다. 불이야 태환아. 정신 차려. 진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불길은 무섭게 번져나갔고 출입구는 이미 검은 연기로 막혀 있었다. 비상구 쪽으로 달려갔지만 낡은 건물의 비상구는 거대한 철제 캐비닛으로 막혀 있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밀어보려 했지만 불길이 거세지며 천장의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으악. 뜨거운 파편이 진석의 다리 위로 떨어졌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태환은 공포에 질렸다. 연기가 폐를 태웠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그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가방이 보였다. 그 안에는 조작된 장부와 그가 빼돌린 회사의 핵심 기술 데이터 원본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리를 붙잡고 신음하는 진석이 있었다. 진석이 그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태환아, 나 좀, 나 좀 잡아줘. 단 1초, 태환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다. 친구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야망과 생존이 담긴 가방을 들고 튈 것인가? 태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진석의 손을 외면했다. 대신 가방을 움켜쥐었다. 미안하다. 진석아.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비상구의 캐비닛을 미친 듯이 밀어젖혔고 간신히 열린 틈으로 자신의 몸을 구겨 넣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진석의 절규와 무너지는 건물의 굉음을 뒤로 한 채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살아남았고 진석의 기술과 그가 훔친 돈으로 JK 그룹을 세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진석이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다. 그건 사고였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김태환에서 강태환으로 바꾸고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했다. 이진석은 그에게 있어 성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 잊어야 할 과거일 뿐이었다. 회장님, 소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태환을 15년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강태환은 자신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눈앞에 작은 아이를 노려보았다. 아이의 눈이 그날 밤 자신을 바라보던 진석의 마지막 눈빛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 불 속에서 우리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시죠? 소희의 목소리는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태환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 그래, 내 아비는 거기서 죽었어. 불행한 사고였지. 그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소희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경멸도 슬픔도 아닌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우리 아빠, 거기서 안 죽었어요. 강태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회장님 대신 회장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횡령죄, 방화죄로 10년 동안 감옥에 계셨어요. 강태환은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잠시 숨을 헐떡였다. 감옥 10년. 그가 애써 외면하고 지워버렸던 그러나 잠재의식 속에서는 어쩌면 두려워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터져나오는 실소를 참지 못했다. 그 웃음소리는 크고 거칠었지만 즐거움이 아닌 공포를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에 가까웠다. 감옥이라고 하십년. 그는 아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어미가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가르치던 아니면 네가 지어낸 게냐 이 작은 꽃뱀 같은.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신의 성이 이 보잘것없는 아이의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박 집사, 그가 고함을 질렀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이 쓰레기 같은 녀석들 끌어내 경찰 불러 당장. 집사 박은 회장의 그처럼 이성을 잃은 모습에 당황했지만 즉시 인터폰을 들어 보안팀을 호출했다. 거실 밖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즉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들의 위압적인 등장은 민서를 울음보 직전까지 몰고 갔다. 민서는 소희의 코트 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그러나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경호원들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 더욱 차가운 눈빛으로 강태환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장의 고함 소리를 뚫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감옥에 가신 날부터 매일같이 당신을 찾았어요. 경호원들이 아이들에게 다가서는 동안에도 소희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마지막 증언을 하는 사람처럼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아빠의 친구, 김태환 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으셨죠. 하지만 김태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신문에도, 뉴스에도, 그 어디에도요. 소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대신 몇 년 뒤 강태환이라는 이름의 회장님이 나타났더군요. 어머니의 성을 따서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한 채로요. 강태환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바꾼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이진석과 그의 아내 이혜진, 그리고 그 자신뿐이었다. 경호원들의 손이 마침내 소희의 어깨에 닿았다. 그들이 아이를 거칠게 잡아 끌려던 순간이었다. 날조라고요. 소희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당신이 정말 떳떳하고 그날의 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녀는 온몸으로 저항하며 경호원의 소나기를 벗어나려 애썼다. 그렇다면 왜 15년 동안 단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오랜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에게 돈을 보냈죠. 그 말은 거대한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호원들의 동작도, 집사박의 굳은 표정도, 심지어 강태환의 분노에 찬 호흡마저도 그 순간 멈춰섰다. 오랜 친구, 그것은 그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만든 유령 재단의 이름이었다. 강태환의 입술이 바싹 말라붙었다. 무슨 헛소리를.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는 그 돈이 완벽한 익명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가 세운 자선재단은 서류상으로 그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하지만 소희는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고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납꽃대 탄 비닐 주머니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을 거칠게 유리 테이블 위로 쏟아냈다. 이게 헛소리예요. 쏟아져 나온 것은 수십 장의 얇고 누렇게 바랜 은행 송금 영수증이었다. 1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쌓인 그의 죄의 기록이었다. 엄마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어요. 소희는 테이블 위에 영수증들을 경멸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언젠가 당신이 찾아올 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찾아갈 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엄마는 이 돈이 당신의 양심이 아니라 당신의 죄책감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강태환은 그 영수증들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그가 과거와 맺은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스스로를 위한 면죄부였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는 것으로 그는 이진석의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다고, 자신은 완전한 악마는 아니라고 위안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위선이 지금 이 아이 앞에서 발가벗겨졌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당신이 그래도 사람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소희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남자에게 마지막 연민의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회장님이 그냥 괴물로밖에 안 보여요. 그 말은 그 어떤 비난이나 욕설보다도 날카롭게 강태환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아이 앞에서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의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 순간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컥, 컥. 테이블 옆 카펫 위에 웅크리고 있던 민준이의 입에서 터져 나온 소리였다. 강태환의 고함과 소희의 절규가 오가는 동안 아이는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소진하고 있었다. 민준의 작은 몸이 갑자기 뻣뻣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하얀 거품과 함께 얇은 위액이 역류했다. 민준아 소희가 비명을 질렀다. 모든 고발과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공포만이 남았다. 소희와 민서가 울부짖으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민준아, 정신 차려. 눈 떠. 제발. 소희가 필사적으로 아이의 작은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민준의 몸은 축 늘어진 채 반응이 없었다. 아이의 얼굴은 무섭도록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집사박은 이 끔찍한 광경에 얼어붙었고 경호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 호화롭고 깨끗한 공간에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다. 강태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경련하는 민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15년 전 그날 밤 불길 속에서 검은 연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을 향해 손을 뻗던 진석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태환아, 나 좀 살려줘. 그때의 절규가 지금 민준의 꺼져가는 숨소리와 하나가 되어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15년 전 그 손을 외면하고 도망쳤다. 그리고 지금 진석의 아들이 그의 눈앞에서 똑같이 죽어가고 있었다. 안 돼. 그것은 강태환 자신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절규였다. 수십 년간 그를 지배해온 냉철한 이성과 통제력의 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회장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얼어붙은 집사박을 거칠게 밀치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박 집사 못들 하는 거야. 당장 주치에 불러하니. 구급차 아니. 주치의 이쪽으로 당장 오라고 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자신의 비싼 실크 가운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축 늘어진 민준의 작은 몸을 안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아이의 무게가 그의 팔을 짓눌렀다. 아이의 몸에서 전해지는 미약하고도 뜨거운 열기가 15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을 태울 듯이 파고들었다. 수조 원의 계약서에만 사인을 하던 그의 손은 지금 5살배기 아이의 생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진석의 눈을 꼭 닮은 아이. 그가 외면했던 과거의 망령이자 그의 죄가 낳은 결과물이었다. 강태환은 이 아이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만약 이 아이가 지금 그의 품 안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15년 전의 배신에 이은 그 자신이 저지르는 확인 사살이자 그에게 내려질 영원한 저주가 될 터였다. 그는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죽지 마. 제발. 죽지 마라. 꼬마야. 서울대학교 병원 VIP 응급센터. 하얀 복도에는 비현실적인 침묵이 흘렀다. 1시간 전 강태환은 눈보라를 뚫고 자신의 리무진이 아닌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곳으로 돌진했다. 그는 15년 전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도망쳤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속도와 절박함으로 움직였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리는 동안 그는 피투성이가 된 짐승처럼 헐떡이며 아이의 차가워지는 몸을 붙잡았다. 그의 비싼 실크 가운은 아이가 토해낸 위액과 거품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할 겨를조차 없었다. 응급실 입구에 차가 미끄러지듯 멈추자 그는 문을 걷어차다시피 열고 아이를 안아든 채 병원 안으로 뛰어들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얼음의 황제라 불리는 강태환의 그 짐승 같은 모습에 그를 알아본 몇몇 병원 관계자들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살려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 살려내, 그의 고함은 이성을 잃은 외침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긴급 호출되었고 민주는 곧바로 소아 중환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지금 그 격렬했던 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강태환과 소희 그리고 민서는 응급 처치실 밖 VIP 환자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작은 대기실에 격리되듯 앉아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숨막히게 코를 찔렀다. 민서는 이미 울다가 지쳐 소희의 무릎을 베고 잠든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모를 상태로 미동도 없었다. 강태환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돈으로 시간을 샀고 권력으로 사람을 샀다. 하지만 지금 저 붉은 등이 켜진 처치 중이라는 글자 앞에서 그의 돈과 권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자동 반사적으로 비서를 시켜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지만 그것이 끝나자 그는 그저 기다려야 하는 힘없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15년 전 진석의 손을 뿌리쳤던 바로 그 손. 그리고 방금 전 진석의 아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안았던 바로 그 손.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복도 건너편 뻣뻣하게 앉아있는 소희에게로 향했다. 그 작은 아이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저 인형처럼 감정이 모두 지워진 얼굴로 처치 중이라고 쓰인 붉은 램프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기도를 하는 것도 절망을 하는 것도 아닌 그저 결과를 기다리는 숙명론자처럼 보였다. 강태환은 그 작은 어깨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그것은 15년 전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에도 밤을 새워가며 코드를 분석하던 진석의 끈질김. 그 집념과도 닮아 있었다. 그 아이는 강태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그를 인간으로조차 보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저 아이에게 회장이 아니라 죄인이었다. 집사박이 조용히 다가와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우유와 최고급 베이커리에서 사온 빵을 아이들 앞에 내밀었다. 강태환이 무의식적으로 지시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처였다. 아이들, 뭐라도 좀 먹여. 하지만 소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붉은 램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필요 없어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그 거절은 강태환의 돈과 권력에 대한 정면의 거부이자 그의 위선에 대한 경고였다. 집사박은 어색하게 물룩사 손을 거두었고 강태환은 입술을 깨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처치실의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강태환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튀어 일어났다. 순간 그는
다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어떻소?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다급했다. 의사는 강태환의 얼굴과 그 옆에 남루한 차림의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기괴한 조합을 설명할 길은 없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강태환은 잠시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급성 폐렴입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 겹쳐 면역 체계가 거의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난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런 아이들을 수없이 봐왔다. 가난이 만들어낸 비극.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의사는 말을 아꼈지만 그의 시선은 분명 강태환을 향하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 시선을 피했다. 일단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당분간은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의사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처치실로 사라졌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시금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다.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아드레날린이 거치고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강태환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 죽음의 위기는 잠시 보류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곳에 온 근본적인 이유가 그 목숨 빗디라는 단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태환은 지친 눈으로 여전히 미동도 없는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회장의 위험도 방금 전의 절박함도 사라진 텅 빈 목소리였다. 왜 나였지?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 듯 중얼거렸다. 너희 어머니 이혜진은 나를 그렇게 원망했을 텐데 왜 너희를 나에게 보냈나? 복수라도 하라고 시키더냐? 내가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줄 몰랐나? 그것은 진심 어린 질문이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 자신이라면 자신을 배신하고 친구를 죽게 만든 자에게 자식들을 보내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5년의 세월을 모두 겪어낸 노인과도 같은 깊고 텅 빈 눈동자가 강태환을 향했다. 복수요. 아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강태환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복수를 할 힘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죠. 엄마는 매일 밤 아빠 사진을 보면서 울기만 하셨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덤덤함 속에 12년의 세월이 응축되어 있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회장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려. 강태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나를. 네. 소희는 다시 한번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는 저희에게 두 가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회장님을 찾아서 그 두 가지를 꼭 전하라고요. 강태환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달라는 협박을 예상했다. 하지만 소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모든 예상을 무참히 깨뜨렸다. 첫 번째는 소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애써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작은 입술을 세차게 깨물었다. 저희 엄마가 회장님을 용서하신대요. 용서. 그 단어는 총알처럼 강태환의 이마에 밝혔다. 그는 비난을 예상했고 저주를 각오했다. 하지만 용서라니 15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의 근원이
그 피해자가 자신을 용서한다는 말.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가혹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받는단 말인가? 소희는 눈에 고인 눈물을 애써 참으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계처럼 내뱉었. 그것은 강태환의 영혼에 새겨지는 낙인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태환이 오빠. 제발. 이제 사람처럼 살아. 정장 입은 악마 말고. 용서. 그 한마디가 병원 복도의 무거운 공기 속에 맴돌며 강태환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유죄 판결이었다. 정장 입은 악마. 이혜진은 그가 15년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자신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차라리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다면 그는 그것을 뻔뻔하게 무시하거나 돈으로 짓누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용서는 죽은 자가 산자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그것은 그가 15년 전의 배신자 김태환에서 단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했으며 그의 모든 성공이 결국 악마의 업적에 불과함을 확인시켜주는 낙인이었다. 그는 숨이 막혔다. 수조원의 자산가, 수천 명 직원의 생사를 쥐고 있는 JK 그룹의 회장이 지금 이 12살배기 아이 앞에서 영혼까지 발가벗겨진 채 서 있었다. 그의 혼란은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수십 년간 다져진 그의 이성은 이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도 날카롭게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무릎에서 새근거리는 민서를 곁눈질로 보았다. 그리고 여전히 핏기 없는 얼굴로 자신을 응시하는 소희를 바라보았다. 용서. 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나, 이 모든 게. 이 눈보라 속을 뚫고 동생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고작 그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였단 말이냐.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치에 맞지 않았다.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어. 변호사를 보낼 수도 있었겠지. 왜 너희가 직접 와야만 했지? 소희는 강태환의 이성적인 질문, 그 속에 담긴 마지막 저항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이는 대답 대신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저택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의 그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다. 지금 그의 눈동자는 공포,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혼란으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는 저택에서 민준이 쓰러졌을 때,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그가 절규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회장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겁에 질린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소희는 비로소 어머니가 왜 자신들을 이곳에 보냈는지 그 마지막 임무의 의미를 깨달았다. 소희는 천천히 얼어붙은 손가락을 낡은 외투의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로 가져갔다. 그곳에는 아이의 체온으로 간신히 냉기를 면한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소희의 목소리는 다시금 덤덤해져 있었다. 엄마가 전하라고 한 것은 그 말씀, 그리고 이것이었어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여러 겹의 낡은 비닐봉지에 감싸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아이의 작은 손바닥만한 붉은 녹이 잔뜩 쓸어 있는 낡은 양철 필통이었다. 15년의 세월이 아니라 마치 100년은 된 유물처럼 처참하고 볼품없는 물건이었다. 강태환은 미간을 좁혔다. 저것이 무엇이관데?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회계장부나 비밀 계약서가 아니라 고작 찌그러진 깡통이라니. 이게 뭐지? 그는 본능적인 경계심과 함께 의혹을 떨칠 수 없었다. 소희는 그 양철 필통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건 우리 아빠 유품이에요. 그 말에 강태환의 호흡이 멎었다. 아빠가 1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신 유일한 물건이래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이걸 당신 목숨처럼 지키셨어요. 강태환의 시선이 양철 필통에 고정되었다. 이진석. 그가 배신하고 불길 속에 버려두었던 친구. 그 친구가 10년의 감옥살이 끝에 손에 쥐고 나온 단 하나의 물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두려워졌다. 그걸 왜 나에게? 소희는 필통을 강태환에게 내밀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다시 한번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재판관의 그것처럼 엄숙하고 날카로웠다. 엄마가 조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낮게 깔렸다. 이 필통은 절대로 강태환 회장님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고요. 강태환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강태환인데.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돈과 권력에 취한 강태환 회장이 아니라 15년 전 아빠의 친구였던 김태환 아저씨로 돌아온 것이 확인될 때 그때 비로소 이 필통을 건네주라고 하셨어요. 강태환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더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혜진.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자신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린 것이었다. 소희는 잠시 침묵했다. 아이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어머니의 영혼에게 확인하듯 말했다. 저택에 처음 갔을 때 회장님은 강태환 회장이었어요. 악마였죠. 그녀의 시선이 강태환의 떨리는 손으로 향했다. 하지만 민준이가 쓰러졌을 때 그리고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절규하실 때 회장님은 그냥 겁에 질린 아저씨였어요. 엄마가 말한 김태환 아저씨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회장님이 아니란 건 알았어요. 아이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두 손으로 필통을 받쳐들어 강태환의 앞으로 내밀었다. 강태환은 차마 그것을 받아들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의 손이 공중에서 떨렸다. 이 낡고 작은 깡통이 그가 15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안에 뭐가 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12살 아이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였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 대답은 강태환을 더욱 절망시켰다. 엄마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아빠만 아시는 거라고. 하지만 엄마가 그러셨어요. 소희는 마지막 말을 내뱉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동자에 15년의 세월과 새 아이의 운명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건 아저씨가 1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도 있고, 혹은 아저씨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이제 선택은 아저씨가 하세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여명.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10년 만의 폭설은 마침내
그 기세를 멈추었다. 강태환은 유령처럼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병원에는 집사 박이 남아 아이들을 돌보도록 지시했다. 그는 민준의 1인 특실을 병원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조치했고 소희와 민서를 위한 가장 편안한 보호자실을 마련하게 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뒤 그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아이들의 텅 빈 눈, 이혜진의 용서, 그리고 그 낡은 양철 필통. 그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만의 공간이, 자신의 얼어붙은 성체가 필요했다. 거대한 저택은 여전히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 잠긴 실내는 묘지처럼 적막했다. 그는 그 어떤 불도 켜지 않은 채 곧장 2층의 서재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12살 아이가 건네준 15년의 세월과 한 남자의 목숨,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영혼의 무게가 담긴 낡은 양철 필통이 들려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떨리는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의자에 몸을 파묻듯 앉았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이 방 안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이 모든 혼돈의 근원인 이혜진이라는 이름을 듣고 분노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공허함 속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필통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딸깍하는 그 크기에 어울리지 않게 무거운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갈랐다. 그는 한동안 그것을 열지 못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저것을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본능적인 두려움이 그의 손을 묶었다.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혹은 영혼을 구원할 수도. 소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구원, 자신에게 그런 것이 가당키나 한가. 그는 이미 15년 전 친구의 손을 놓아버린 순간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했다. 그는 파괴를 원하지도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이 지긋지긋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이진석, 그가 왜 자신에게 이런 짐을 남겼는지. 마침내 강태환은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필통의 걸쇠를 더듬었다. 붉은 녹이 잔뜩 쓸어 있어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는 손톱이 부러질 듯 힘을 주어 걸쇠를 제쳤다. 삐걱거리는, 귀에 거슬리는 금속 마찰음과 함께 필통 뚜껑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15년 묵은 키키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먼지와 종이가 삭은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그날 밤 사무실을 태웠던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방망이질 쳤다. 필통 안에는 그의 예상과 달리 거창한 것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누렇게 변색되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편지지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고 그 밑에는 먼지가 낀 낡은 플라스틱 재질의, 지금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구형 USB 메모리 스틱 하나가 전부였다. 강태환은 허탈감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고작 이것뿐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고고학자가 고대 유물을 다루듯 편지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진석의 필체였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힘이 넘치면서도 어딘가 섬세했던, 그가 그토록 질투하고 동경했던 친구의 필체.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태환아, 나의 형제에게. 첫 문장부터 강태환의 숨이 멎는 듯 했다. 형제. 그가 배신한 남자는 그를 형제라 부르고 있었다. 강태환은 눈을 감았다, 떴다.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혜진이가 너를 찾았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네가 혜진이와 아이들을 내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할 거야. 그렇다면 고맙다. 태환아, 정말 고맙다. 강태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다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 그는 편지를 더 이상 읽어내려갈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읽어야만 했다. 나는 이곳 차가운 감방 안에서 매일 너를 생각했다. 편지는 이어졌다. 내가 왜 너를 원망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겠지. 당연히 원망했어. 죽도록 원망하고 증오했어. 네가 내 손을 놓고 그 망할 서류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을 때 나는 네가 악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차가운 바닥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조금 다른 게 보이더구나. 나는 너를 위해 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야. 태환아, 오해하지 마. 나는 내 가족을 위해 그런 거야. 만약 우리 둘 다 그 화재 속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면 혜진이와 갓 태어난 소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나는 적어도 한 사람은 밖에서 그들을 지켜주길 바랐어. 그게 너이길 바랐던 거지. 하지만 넌 사라졌더구나. 강태환은 편지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진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도주와 배신. 그 모든 것을. 이곳에서의 10년은 지옥이었다. 혜진이와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빼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 하지만 나는 버텼다. 왜인 줄 아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어. 바로 그날 밤 내가 발견했던 진실 때문이었지. 너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알려줘야 할 진실 말이다. 강태환은 눈을 가늘게 떴다. 진실, 무슨 진실. 그날 밤의 진실은 자신이 돈을 훔쳤고 진석이 그것을 알았으며 불이 났고 자신은 도망쳤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조바심의 다음 문장을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태환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충격받지 마. 그날 밤 우리 사무실에 났던 불. 그거 사고가 아니었어. 강태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글자를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눈을 비비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사고가 아니었어. 문장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그 불, 내가 낸 것도 아니고 네가 낸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강태환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나는 그날 밤 네가 장부를 조작한 것을 발견하기 몇 시간 전에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우리 회사 시스템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어. 내부자의 소행이었지. 누군가가 우리의 핵심 기술 데이터를 통째로 빼돌리고 있었어. 나는 그놈의 꼬리를 잡기 위해 밤새 추적했고 마침내 그 배후를 알아냈다. 강태환은 숨을 참았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서재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훔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거야. 그들은 우리 둘 다 죽이려고 했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한 화재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날 밤 그들은 서버실에 의도적으로
과부하를 일으키고 방화 장치를 설치했다. 내가 너와 다투는 사이 그놈들은 이미 일을 끝내고 사라진 거였어. 강태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구야? 대체 누가 그가 허공에 대고 외쳤다. 진석의 편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차갑게 제시하고 있었다. 태산그룹이었어. 강태환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태산그룹. 15년 전 JK테크와 가장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벌였던, 그리고 지금 현재 JK그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그가 죽도록 증오하는 바로 그들. 태산그룹. 그 이름은 강태환의 뇌리에 밝힌 거대한 쐐기였다. 지난 15년간 JK그룹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던, 시장의 모든 영역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벌여왔던 숙적. 강태환은 태산의 회장 박민규를 동물적인 혐오감으로 증오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정정당당한, 아니, 때로는 비열한 싸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살인교사, 방화.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서재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다. 진석의 편지는 그의 혼란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런데 태환아, 이상하지 않나? 태산그룹이, 그 거대한 공룡이 고작 우리 같은 작은 벤처기업의 기술 따위를 탐내서 이런 끔찍한 짓까지 벌였을까?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10배는 더 큰 자본과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었어. 강태환은 이 말을 짚었다. 진석의 말이 맞았다. JK테크의 기술은 혁신적이었지만 태산이 그룹 전체의 명운을 걸고 이런 범죄를 저지를 만큼의 가치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기술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강태환은 편지의 다음 줄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기술을 원한 게 아니었어. 그들은 내 아내 혜진이를 원했던 거야. 강태환은 숨이 멎는 듯했다. 혜진이, 그 가난하고 힘없고 늘 병약했던 여자. 태산그룹이, 왜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글을 읽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환아, 너는 내 아내를 그저 내가 사랑하는 여자, 소희의 엄마 정도로만 알고 있었겠지. 나도 그러길 바랐다. 하지만 혜진이의 본명은 박혜진이다. 태산그룹 박민규 회장의 하나뿐인 외동딸. 강태환의 손에서 편지지가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15년의 무게를 담고 있던 그 종이는 이제 가벼운 깃털처럼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강태환은 의자 등받이에 거칠게 몸을 기댔다. 혜진. 그의 입에서 공기 새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불가능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의 기억 속 이혜진은 언제나 낡은 스웨터를 입고 수줍게 웃던 여자였다. 가끔 회사로 찾아와 진석에게 직접 싼 도시락을 건네주던,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계란말이가 전부였던 소박한 도시락. 강태환은 그때마다 진석을 놀리곤 했다. 이놈아, 마누라 고생 그만 시키고 빨리 성공해야지. 그 소박하고 가난해 보였던 여자가 태산그룹의 상속녀라고. 그의 뇌리 속에서 과거의 파편들이 미친 듯이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혜진은 언제나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그냥 일찍 부모님과 연을 끊었어요. 라고만 했다. 진석이 그녀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장난칠 때마다 혜진은 그저 슬프게 웃기만 했다.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신호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환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혜진이는 나 같은 가난한 엔지니어를 만나 집안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도망쳐 나왔어. 아버지 박민규 회장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지. 그는 수년간 혜진이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우리가 JK테크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자 우리를 찾아낸 거야. 편지지의 글씨가 강태환의 눈앞에서 일그러졌다. 박 회장은 혜진이에게 돌아오라고, 저런 벌레 같은 놈 옆에 있지 말라고 협박했어. 혜진이가 거부하자 그는 나에게 접근했지. 내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혜진이 곁을 떠나라고 했어. 내가 그것마저 거부하자 그는 분노했다. 내 딸을 더럽힌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겠다고 했지. 그리고 그날 밤에 화재가 일어난 거야. 강태환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암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되찾기 위해 사위를, 그리고 사위의 친구까지 전부 죽이려 한 뒤틀린 부성애가 빚어낸 참극이었다. 그들은 진석을 방화범과 횡령범으로 몰아 혜진과 완벽하게 갈라놓으려 했고, 동시에 회사의 기술까지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태환 자신은 그저 그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미끼에 불과했다. 나는 그날 밤 너와 다투기 직전에 박 회장의 마지막 협박 전화를 받았어.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강태환의 시선이 편지 아래 필통 바닥에 남아있던 낡은 USB로 향했다. 이 USB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박민규의 목소리, 그가 방화와 기술 탈취를 지시한 계획서 초안, 내부 정보원과의 이메일 내역까지. 내가 10년간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언젠가 이 증거로 놈들을 박살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어. 하지만 나는 10년 만에 나와서야 깨달았어. 내가 이걸 터뜨리면 태산그룹은 무너지겠지. 박민규는 감옥에 가겠지. 하지만 혜진이는 평생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남자의 아내, 혹은 범죄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해. 나는 차마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그런 짐을 지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묻기로 결심했어. 혜진이에게조차 이 사실을 숨긴 채로. 편지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강태환은 이미 자신이 서 있는 이 서재가 현실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태환아, 내 친구야. 나는 이제 이 지옥 같은 비밀을 너에게 넘긴다. 네가 이 편지를 읽는 지금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이 USB로 무엇을 할지는 전적으로 내게 달렸다. 이걸로 태산을 무너뜨리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 나처럼 혜진이와 아이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도 있을 거야.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원망하지 않는다. 단 하나만 약속해줘. 태환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 소희, 민서, 민준이, 그 아이들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처럼
웃고 떠들고 아빠가 없다는 상처 없이 그렇게만 살게 해줘. 제발. 부탁이다. 편지가 끝났다. 강태환은 텅 빈 눈으로 편지지의 마지막 마침표를 응시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새벽의 차가운 빛이 서재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자 하고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15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거대한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죄책감이라는 기둥이었다. 그는 15년간 자신이 친구를 배신하고 불길 속에 버려둔 배신자라고 생각해왔다. 그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고 동시에 그를 채찍질하며 지금의 제국을 건설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바보였고 장기판 위에 졸주돼 불과했다. 그가 15년간 짊어져온 죄책감은 진석이 감당해야 했던 진실의 무게에 비하면 먼지보다 가벼운 것이었다. 그는 친구의 죽음이라고 믿었던 것을 발판 삼아 성공했지만 진석은 친구의 배신, 자신의 도주과 아내의 원수 태산그룹라는 진실을 모두 알면서도 그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감옥에서 썩어갔다. 강태환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오해 속에서 얼마나 하찮은 성공에 취해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15년간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원수의 손자, 손녀들이, 자신의 친구의 아이들이 바로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굶주리고 병들어가도록 방치했다. 그가 오랜 친구라는 이름으로 던져준 그의 위선을 위한 몇 푼의 돈을 받으며 강태환의 입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악마가 아니었다. 그는 악마조차 될 자격이 없는 우스꽝스러운 광대였다. 강태환은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다. 동이틀 무렵 잿빛 새벽빛이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를 비출 때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배신자도 악마도 심지어 성공한 회장도 아니었다. 그는 이진석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친구의 피와 희생으로 쌓아 올린 성에서 혼자만의 죄책감 놀이를 하던 어리석은 광대였다. 어둠이 걷히자 뼛속까지 사무치던 혼란과 절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도 명징한 단 하나의 목표의식이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진석이 남긴 이 끔찍하고도 성스러운 유언을 집행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강태환 회장이 아니라 이진석의 마지막 친구 김태환으로서 행동해야 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어떤 위험이나 분노,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임무를 수행하려는 자의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였다. 비서실인가? 지금 즉시. 법무팀장, 재무담당이사, 그리고 홍보전략실장. 전원 일시간 내로 평창동 자택으로 소집해. 예외는 없어. 지금 당장. 그의 단호한 어조의 비서실은 그 어떤 토도 달지 못했다. 1시간 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인물들이 새벽부터 회장의 호출을 받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의 서재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어젯밤에 더러워진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는 하얗게 센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수염조차 깎지 않은 강태환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평생 본 적 없는 무서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앉으시오. 강태환은 서론을 생략했다. 그는 책상 위에 낡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다. 지금부터 JK그룹은 태산그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게 무슨... 태산은 재무이사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태환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이유는 묻지 마시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실행하면 돼. 재무팀은 즉시 비핵심 자산의 30%를 유동화할 준비를 해. 현금이 필요할 거야. 법무팀은 15년 전 JK테크 화재 사건의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해. 그리고 이 USB 안에 든 자료를 바탕으로 태산그룹 박민규 회장을 방화, 살인교사,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해. 법무팀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회장님 살인교사라니요. 이건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확실한 증거. 이 안에 든 것이 증거요. 강태환이 USB를 가리켰다. 그리고 홍보실은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전국의 생중계로. 홍보실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회장님 태산을 공격하는데 굳이 회장님이 직접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 아니, 강태환의 목소리는 칼처럼 단호했다. 이건 JK그룹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15년 전 죽은 친구의 증인으로서 서는 자리다. 임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장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JK그룹이 태산그룹을 상대로 15년 전의 화재 사건을 빌미로 전면적인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태산의 박민규 회장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그것은 JK의 비열한 음해 공작이며 강태환 회장이 마침내 노망이 든 모양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여론은 반신반의했다. 15년이나 지난 사건을, 그것도 대한민국 재계일 2위를 다투는 두 그룹의 총수가 직접 나설 만큼의 일인지 의아해했다. 모든 이목은 그날 오전 10시에 열릴 강태환의 개인 기자회견에 쏠렸다. 오전 10시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 강태환은 그의 변호사나 임원단 없이 홀로 연단에 섰다. 그는 어젯밤의 헝클어진 모습이 아닌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텅 빈 연단을 붙잡고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극에 달했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강태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15년 전 제 이름은 김태환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술렁였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JK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15년 전 제 친구를 불길 속에 버리고 도망친 겁쟁이 김태환으로서 섰습니다. 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기업 간의 폭로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의 고백이었다. 저는 15년 전
JK의 전신이었던 JK테크에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고이 진석 씨와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고 그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와 다퉜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무실에 불이 났습니다. 강태환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고통이 다시금 그를 덮쳤다. 저는 그 불길 속에서 제 친구의 손을, 그가 저를 향해 뻗었던 손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불길 속에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남긴 기술과 제가 훔친 돈으로 JK그룹을 세웠습니다.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해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신화의 주인공이 자신의 성공이 친구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자백하고 있었다. 저는 지난 15년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강태환의 목소리가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제 친구 이진석은 그날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저의 횡령죄와 심지어 방화죄까지 모두 뒤집어쓰고 10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강태환은 품에서 낡은 양철 필통을 꺼내 들었다. 제 친구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단 위의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그리고 15년 전 박민규 회장의 목소리가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딸을 더럽힌 데가 지옥이 될 거다. 태산의 방화 계획, 기술 탈취 음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박혜진이라는 한 여자를 되찾기 위한 박민규의 뒤틀린 광기였음이 이진석의 편지 내용과 함께 가감없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제 친구 이진석은 자신의 아내가 바로 자신의 원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했습니다. 저의 배신과 아내의 가문이 가한 린치를 모두 알면서도 그는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해 10년을 버텼습니다. 강태환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얼음의 황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는 오늘 제 친구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15년간 제 친구의 아이들이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굶주리고 병들어가도록 방치한 죄를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멈췄다. 회장님의 고백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태산그룹은 그날로 무너졌다. 박민규 회장은 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다 긴급 체포되었다. 쇠고랑을 찬 그의 초라한 모습이 모든 뉴스를 장식했다. JK그룹 역시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총수가 스스로 범죄 사실 15년 전 횡령 방조 및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강태환은 그 혼돈의 중심에서 마지막으로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사임을 발표했다. 이사들은 경악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JK그룹은 거짓과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개인 재산을, 수조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JK 재단 진석, 강재단을 설립했다. 돈과 권력이라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소위, 민서, 민준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강태환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병원이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새 아이의 법적 후견인 강태환 씨로서 병실 문을 열었다. 소희는 병실 TV를 통해 그가 기자회견장에서 오열하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때 소희가 처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은 자들끼리의 작은 연대였다. 강태환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손을 마주 잡았다. 1년 뒤 서울 근교의 작은 강변 마을. 15년 전 평창동의 얼음 같던 저택은 더 이상 없었다. 대신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담한 2층 집이 있었다. 마당에서는 값비싼 양복 대신 낡은 밀짚 모자와 청바지를 입은 강태환이 흙투성이가 된 채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회장의 위험은 없었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아저씨 물 8살이 된 민서가 깔깔거리며 호스로 그에게 물을 뿌렸다. 하하. 이 녀석. 강태환이 웃으며 항복을 선언했다. 현관 앞 그네 의자에서는 이제 13살이 된 소희가 두꺼운 소설책에 코를 밟고 있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6살 민준이가 진석이라고 이름 붙인 작은 진돗개와 함께 잔디밭을 뒹굴고 있었다. 강태환은 잡초 뽑던 손을 멈추고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그가 15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스스로 거부했던 평범한 삶의 소리들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년 전 그날처럼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진서가, 혜진아. 그는 속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태산을 파괴하지도, 그렇다고 과거를 묻어버리지도 못했어. 대신 나는 당신들이 남긴 그 진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속죄를 시작했을 뿐이야. 이게 당신들이 원했던 사람처럼 사는 모습. 맞는 거지. 대답은 없었지만 따뜻한 봄바람이 그의 땀으로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강태환은, 아니, 태환 아저씨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원수를 파괴하지도 과거를 잊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며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의 구원을 찾았다.